가족들 모르게 그 대모에 끌려가고 뭐 맨날 그 공부는 안 하고 교수들한테 탄압받고 막 그러던 이제 그게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이렇게 이제 지속되는 시기인데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대학원에서 우리로 하여금 특정 지도자를 지지하는 그런 학문을 하라고 가르치냐, 전두환을 지지하라는 그런 걸 가르치냐,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강요하는 교수님들을 쫓아내는 의용 교수 추출 데모를 조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렵이 88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 전에 이제 두 개의 올림픽이 있었죠.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고 LA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두 올림픽은 다 갈라졌죠. 모스크바 올림픽은 사회주의 국가 진영끼리 올림픽이었고 LA 올림픽은 자유주의 진영끼리 올림픽이었다가 88년 서울 올림픽에 다 오죠. 사회주의 국가도 다 참석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나 문화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사회과학 출판하는 출판사 사장님들이나 소련도 오고 루마니아도 오고 체코도 오고 폴란드도 오고 다 오는데 북한도 와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가 북한을 맞이하려면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을 알려면 북한에서 나온 책들, 북한에서 나온 학문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교재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통해서 북한에서 발행된 책들을 이제 몰래 수입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제 해적판이 나오잖아요. 출판사 사장들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막 찍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니까 북한 책 중에서 제일 보고 싶었던 책이 단군 조선부터 이제 현대사까지 쓴 조선전사라는 게 있었어요. 33권짜리. 근데 얼마나 저희가 간이 작았는지 김일성이 등장하는 것이 17권부터 등장을 하고 16권까지는 이제 동아혁명까지가 대체로 나오죠. 거기까지만 이제 찍어가지고 보급을 해요. 17권부터는 아예 그건 뭐 바로 그냥 감옥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했다고 이제 또 안기부에서 찍혀가지고 수배력이 떨어지죠. 어느 날 이제 공부로 강의실 갔더니 그 당시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무국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전남대 사무국장 또 뭐 서울대 사무국장처럼 행정촉구라는 총 책임자잖아요. 호출이 왔어요. 박명수 선생 좀 오라고. 그래서 이제 사무국장님 집에 갔더니 지금 너 안기부에서 수배가 떨어졌다. 조선전사 북한 차장 고무 이러시고 네가 이제 걸리면 정신문화연구 그때는 다 발칵 뒤집히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할 테니까 잠수를 타라. 어디론가 하여튼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국가연구기관, 국가에서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관의 어떤 파워, 어떤 그런 큰 도움을 얻었죠. 만약에 이제 사립대학이나 일반 대학이 있었으면 바로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지은 죄고, 세 번째는 이제 86년 6월 항쟁 이후에 87년부터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무슨 그 공장, 제조업 쪽에서만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전문 연구기관, 공공기관, 소위 블루칼라 이런 쪽에는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도 당연히 없었죠.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 창립 발기인이 돼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의용교수 쫓아내고 정신문화연구원이 특정 정권을 지지하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국민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저희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동의가 있어서 원장을 쫓아내는 이제
파업을 했죠. 대학원 창립된 노동조합. 그때 이제 저희 연구원장이 아마 그때를 좀 아시는 걸 기억할 거예요. 법학을 하셨던 문홍주 원장이라 부산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문홍주 원장 사모님이 독실한 원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문홍주 원장을 쫓아낸 사람이 독실한 원불교 교무였어요. 나중에 이제 다 그 일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 이제 원장을 쫓아내고 뭐 등등등 그 세 가지 것들 때문에 쫓아내고 나서 이제 그래도 존경받는 이제 김철준 고대사 전공하신 이분이 원장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저희 대학원이나 연구원을 정상화하려고 하시다가 과로로 이제 3개월 만에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우리 한국학대학원이 완전히 반동화되죠. 그때 이제 그 방황하던 시절입니다. 방황하던 시절에 제가 교보문고였을 것 같아요. 91년에 이 시집을 만납니다. 이걸 이제 딱 그때는 뭐 김남주 시인을 이름 아마 민주화 운동에 한 발짝이라도 발을 들여놓은 사람 치고 김남주 시인을 모르면 간첩이죠. 전설적인 존재니까 직접 뵙고 뭐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머릿속에 인식을 했다가 딱 시집을 보고 손에 들었어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동학혁명에 관한 시가 막 쫙 나오는 거예요. 황토연에 붙이는 노래, 녹두장군 노래, 나중에 죽창가로 바뀌는 그 읽어보시면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을 읽어보면요, 그 불을 그냥 온 들판에다가 이렇게 질러버릴 수 있을 만큼 막 뭔가를 이렇게 충동하는 그런 막 그 격렬함, 치열함, 이게 막 묻어나죠. 근데 제가 벌게 있던 시절에 이 시를 만났으니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심각해 지는 거니까. 하여튼 이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시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김영수 시인하고 저하고 또 이제 지금 뭔가 그 결의한 게 있습니다. 당신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동학폐하 소설, 불멸의 이순신, 명량 이런 것을 완전히 띄워버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게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같이 이제 동학 답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김영수 시인이 원불교 창시하신 소태산 편견을 쓰시죠. 소태산 편견을 쓰는 과정에서 백낙정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제 김영수가 소태산 편견을 쓰고 있는데 괜찮은 작가니까 같이 조금 연대해가지고 서로 공부도 하고 교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려고 갔는데 이것도 참 희한한 사연이에요. 제가 이제 그 벌겋게 열이 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대본을 하고 이제 그러던 시절에 이 원불교를 변혁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썼던 저의 원불교 관한 책이 하나 있어요. 원불교적 세계관의 인식과 실천. 조금 뭐 냄새가 나죠.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의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원불교 그 청년들, 서울대 학생회,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학생회 이런 아이들을 이제 원불교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스터디를 하고 그걸 정리한 책이에요. 나온 지가 아마 이 사랑의 무기 나온 그 무렵일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김영수 작가가 원불교 교단층으로부터 이제 평전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는 그 전까지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원불교에 대한. 그러다가 어디 헌책방을 갔더니 박맹수라는 어떤 미친놈이 쓴 원불교적 세계관의 인식과 실천이 하나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원불교에 대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걸 얻었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 이름을 알았네요. 저 김주하 시인이 죽음의 폭발 썼을 때 그거 깨 부수는 글을 썼잖아요. 둘이. 그때 이제 이름은 들었는데 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찰떡궁합이 돼서 요즘 같이 하여튼 찰떡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걸 써서 이제 저한테 보내줬어요. 단숨에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쓴 3가지 저의 독후감을 써놨네요. 읽어볼게요. 오늘 이 제 강의를 듣고 김남주 평전을 안 사면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못 사시는 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다 꽂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평전이 아니다. 살아있는 현대사요, 운동사요, 역사의 진보를 증언하는 스크린이다. 2번째, 늘 주변부였으며 외로운 늑대와도 같았던 지난날의 젊은 나의 사색, 나의 독서, 나의 방황, 나의 시행착오까지도 이 책을 통해 다시 성찰하게 되었다. 3번째, 시인의 미학적 감수성은 시인만이 알 수 있다. 여기 이제 김남주 시인이 그 습작할 때부터 감옥에 톡돼서 그 은박지, 우유팩 은박지 이런 데 그런 것들을 전부 시기별로 앞뒤 상황을 분석해서 대표적인 시들이 막 다 등장하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아, 이건 시인의 어떤 감수성이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의 미학적 감수성은 시인만이 알 수 있다. 시인이 시인을 대상으로 써내려가는 장편 서사시와도 같은 평전이다. 그럴 듯 없는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제 김남주홀에 서면서 다시 제 마음속에 어떤 80년대 방황했던 그 문제의식, 또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저 나름대로의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오늘 다시 추스리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엄숙한 이 공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김남주 시인을 생각하면서 한 30초만 묵념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바로. 그 이제 편전을 그때 보내주자마자 읽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다시 또 편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읽으면서 꼭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지금 자료집 앞부분에 제가 표지랑 이쪽에 아마 나올 텐데, 이 동학혁명에 관한 김남주 시인의 시가 처음 쏟아지게 되는 것은 이 평전에 따르면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이 선포되는 그 다음날, 평전에 따르면 그 10월 유신 선포 소식을 라디오에서 듣고 조금 욕을 해도 이해하세요? 족같은 새끼 뭐 이런 말을 부모님 앞에서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본인이 쓴 책에는 여기 이 10월 유신 선포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지 않고 뭔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거는 인간의 자존심의 문제였다. 그렇게 썼습니다. 왜 그렇게 자존심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카키 마사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백낙천 선생님은 박정희 시대에도
긍정적인 것이 좀 있었다, 배울 게 있다, 이렇게 글을 쓰신 적 있어요. 그래갖고 막 난리 한번 난 적이 있죠. 한 인간이 살아간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채로 쳐서 한번 걸러볼 때 다 나쁜 것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한 근현대사를 전공한 저 자신에는 박정희의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김남주 시인이 유신 체제 선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 개새끼, 저 족같은 새끼, 다카키 마사오로 독립군을 쫓아다니던 일본 육사 출신의 정보장교, 그자가 5.1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시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10월 유신을 선포한 그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해남에서 은둔하고 있다가 그 소식 듣고 이제 지금 어떤 수단과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올라오셨다고 그러죠, 광주에. 그래서 이제 박성우 선생님을 찾아뵙고 하니까 딴 얘기는 안 하시고 통학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박성우 선생님은 우리나라 참 희한한 분입니다. 이분도 그 집안이 이제 유학 전통의 선비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고수 꼴통 이런 캐캐묵은 선비 집안이 아니라 혁신적 선비, 혁신 유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그 흔적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한박 씨가 동학혁명 때 아주 골수 무한 동학을 지탱했던 한 문중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 2달 전에 그 접주 임명장이 발견됐어요. 전라남도에서 접주 임명장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박치상이라는 분인데 나무주에 있는 게 처음 나가신 분, 그분의 하여튼 그 접주 임명장이 저기 성남 어디 쪽에 어떤 분이 갖고 있다가 하여튼 발견이 돼서 2달 전인가 보도가 됐는데, 치상, 박치상, 예. 이게 다 무한박씨죠. 하여튼 박성우 선생님이 딴 얘기는 안 하시고 동학 얘기만 다 하셨다는 거예요. 녹두장군 얘기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절친한 친구인 이강 선생과 함께 황토현으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희한해요. 근데 제가 그 조금 전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3가지 별을 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했던 저의 나름의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황토여, 저를 지지해 주시는 교수님이 너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바람이나 쐬러 가자. 그때 황토의원으로 저를 데리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걸리 한 병에다가 새우깡하고 오징어를 사들고 황토에 있는 갑오동화 혁명탑 앞에서 소주 한 잔을 따르고 울었죠. 저도. 그랬더니 이 편지를 보니까 김남주 시인이 이미 선배로서 그 일을 하셨더란 말이죠. 1972년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하필이면 그 엄혹한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황토위원회에 서셨을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근데 평전에 그 답이 몇 가지가 힌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버님의 성함이 김봉수인데 이분이 섬에서 살다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린 나이로 해남으로 나와서 이 새끼 모습을 깔땀살이라고 하잖아요. 어른 모습은 담살이라고 하고 깔땀살이를 시작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김자, 봉자, 숫자 이 어른이 살았던 그 섬 일대는 갑오년에 어떤 상황이었냐. 우금티에서 패배하고
거기서 밀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으로 싸웠던 데가 정봉준 장군이 태임 전투입니다. 태임 구미란. 그리고 거기 아직 합류 못하고 합류하려고 올라갔던 장흥, 해남, 강진, 보성 이 일대 농민군들이 장흥 석대뜰에서 또 싸우죠. 석대뜰 전투에 이 우금티에서 밀린 살아남은 농민군들도 가담했다는 기록들이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석대뜰이 갑오동암 농민혁명 당시에 가장 최후의 조직적 전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3만 명 이상이 싸웠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밝혀진 한일 공동연구에 따르면 일본군이 장흥에 3개 중대가 내려갑니다. 3개 중대가 부산에서 1개 중대, 서울에서 2개 중대. 그래서 일본군 한 명은 최소 250명 내지 500명의 농민군을 스나이더 소총 한 자루로 제압할 수 있다라고 공식 기록에 나오는 화력의 차이가. 그러면 이제 3개 중대면 거기에 그 분대로 이 분견대로 뺀 인원까지 좀 빼버리면 한 450명에서 5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명이 200명을 당한다고 한번 칩시다. 400명이 몇 명을 당합니까? 200명. 3만 명이죠.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석대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화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거기서 이제 다 흩어집니다. 천관산 속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저 진도로도 내빼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살아남은 농민군들은 장흥 남쪽으로 칠량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관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고 바다로에서 이제 섬으로 숨어들죠. 제가 추측하기에는 김남주 시인의 아버지 김봉수라는 분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는 동학농민군이었을 것이 거의 1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김남주 시인은 본인은 어떻게 인식을 했지 몰라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보년 상황을 놓고 보면 농민군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핏줄이 땡겼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김남주 시인이 왜 황토현을 갔을까? 저는 이제 이 남녘 땅, 남조선, 이 호남, 이 남도 이걸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든지 한국사전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 남조선 사상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특히 이제 아마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에 영종조 시대에 다시 르네상스 시대가 한번 도래했다가 순조 시대 때부터, 순조의 집권이 1801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역사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내리막길을 걸어가요. 바로 그 19세기를 중심으로 이 남도 땅에, 남녘 땅에 사는 민중들의 삶이 가장 곤궁하게 처해지게 됩니다. 19세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우리 조선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체제 속에서 동아시아 문명권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 19세기 이전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조선의 지식인들의 세계관, 사유, 머릿속의 세계는 동아시아가 전부예요. 그 동아시아에도 한쪽은 중국이고 큰 나라, 또 한쪽은 일본. 그래서 이제 그때의 외교 정책을 보통 4대 교린이라고 하죠. 큰 나라와 외교 관계는 4대고 우리보다 조금 낮고 동등한 나라는 교린이고 일본 쪽은 교린이고, 이런 이제 동아시아 체제가 사실 19세기 이전에 우리의 세계 조선에 살았던 사람들, 19세기는 그게 이제 깨지는 시대죠. 동아시아 체제가 어떤 체제로? 세계 체제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가지고 우리 어떤 그 사전에 충분한 연구나 스터디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죠. 바로 그런 시대에 조선왕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제 초기에 보면은 1876년 개항을 전후해가지고 보면 이제 서구의 문물들이 들어오잖아요. 요즘 저희들이 마시고 있는 커피라든지 것도 이제 그 19세기에 들어오잖아요. 고종황제가 그렇게 커피를 좋아했다고 그러대요. 이게 굉장히 비쌌을 거 아닙니까? 왕실에서 소위 근대 문물을 누려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조달하려면 어디서 조달해야 됩니까? 세금으로 조달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 세금은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농업 생산에서밖에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에는 그 농업 생산력이 가장 높은 이 남도 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가혹한 세금 수탈, 이게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속에서 남도 땅의 농민들은 세 가지를 위협받는 거죠. 생명과 생활과 생업이. 그래서 그런 그 시기에 이 남녘 땅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담은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남조선 사상이에요. 그걸 이제 일찍이 김지아 시인이 주목해가지고 1985년에 남녘 땅 뱃노래라고 하는 이제 책으로 굉장히 이제 그 책이 널리 인식되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그 남녘 땅 구석구석에서 배어있고 솟아나는 어떤 그런 변혁의 사상, 더 크게 말하면 어떤 개벽의 사상. 저는 남조선 사상은 이제 요즘 무슨 개벽 사상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이런 웅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게 저는 김남주 시인에게는 몸으로 체력되어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황토에 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에 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현대사에서 동학혁명을 그 동학 농민분들의 어떤 좌절된 꿈을 우리 현대의 삶 속으로 불러들인 역할을 하신 분이 학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신동엽 시인이 있었고, 오늘 저 질문에 대답 잘하는 분한테 제가 드리려고 한 곡 가져왔습니다. 이 시 한국에서 동학에 관련된 시집을 쓰셔가지고 이게 뮤지컬로 제작이 돼서 국치교회 가서도 공연이 됐죠. 남과 북이 다 공감했던 그 뮤지컬의 대본이잖아요. 그리고 이 금강 68년에 씌워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도 부족했고 연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탁월한 작품이 나올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68년에 나오기 전에 56년부터 이 구상을 하면서 답사를 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 대단한 작품입니다. 하여튼 이 작품이. 이제 그 뒤에 누가 동학을 우리 현대 삶 속으로 깊숙하게 영향을 끼치냐, 지금 말씀드린 김남주 시입니다. 황토에게 붙이는 노래 녹두장. 그 노래라고 하는지 시는 저희가 80년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죽창가 안 부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죽창가 한번 가사를 확인해 볼까요? 자료집에 이게 이제 1972년에 씌어진 작품인데 원 제목은 노래입니다. 이 두매는 날라와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역 윗역에서 우러대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번 이 고울은 반란이 되자 하네. 청송 녹죽 가슴으로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죽창이 80년대 특히 5월 광주 이후에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한 군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을 학살하는 이 터무니없는 이 사태 앞에서 우리가 죽창이 되지 않으면 무슨 길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김남주 시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아버님 김봉수라는 분의 아버님 할아버지가 틀림없이 석대들 전투에서 살아남으셔가지고 섬으로 숨어 들어간 동학농민군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핏줄로도 그거 어떤 흐르고, 그 다음에 남조선에서 19세기에 이렇게 타오르고 있었던 유토피아적인 꿈, 개벽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온몸으로 김남주 시인은 그것을 감지하고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10월 유신이 선포됐을 때 황토현에 섰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김남주 시인이 주목했던 이 동학에 대해서 감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동학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계신지, 지금도 여전히 동학은 독창적인 사상이 없다. 유교, 불교, 도교 짬뽕 해놓은 거지 동학에 무슨 독창적인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집어 볼게요. 백범 김구 선생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그래도 그 길을 이제 과거에 학교가 꿈은 길을 열어보려고 향시에 응시합니다. 황해도에서 보시게 떨어지죠. 아마 가보는 2,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평민도 지방 향시는 응시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낙담을 해가지고 사주관상이나 배워서 그냥 그거 바람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다가 황해도에 동학바람이 불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지 몇 속을 이제 사가지고 예물로 들고 옹선이라는 황해도 접주댁을 찾아가죠. 백범일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시라고. 그때는 백범 선생이 평민에다가 장가도 안 간 총각이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무슨 대접을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죠. 근데 그 접주집을 이제 갔는데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맞절을 하는 거예요. 양반 접주가. 그러니 백범 선생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아니 저같이 백범이라는 게 쌍놈이란 말 아닙니까? 응? 평민 거기다 총각한테 양반 접주가 저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 접주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스승님 가르치면은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하늘이 열린 것 같았다.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날 와갖고 아버지랑 같이 동학에 또 들었잖아요. 그게 백범일지에 나와요. 우리 한국 5천년 역사에서 민중들이 역사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역사의 주체다, 제대로 된 어떤 주체성을 가진 존중만한 그런 존재라고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실현한, 그거는 유일한 것이 동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비운박물관 다녀가신 일본인 학자는 한국에서 동학의 등장은 루터 이상의 종교개혁적 사건이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천주 하나만으로 이미 동학은 창조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유학의 전문가, 불교학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동학을
자팍순이로 바라보죠. 이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여전히 아직 교과서가 개정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동학은 서학이 물밀지 쳐들어오니까 서학을 제압하기 위해서,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동학이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해놨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 수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동학을 연구해보면 전혀 타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서에 대립되는 동이 아니라 서와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이 동이에요. 수훈 선생의 행적을 찾아보면 당시에 조선사에 널리 보급되어 있던 서학 서적들을 광범위하게 섭렵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가르친 동경대전 안에서 자꾸 시비를 거니까 제자들이 와서 수훈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아이, 저희들 보고 자꾸 서학쟁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동학이라고 했습니까? 서학과 동학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운적일 도적동 이적비, 이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학과 동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운적일 도적동 이적비, 시우는 하나다, 하나요. 도는 같으며 이체는 다르다.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하면, 저희들 모두는 수훈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늘님을 모신 존재잖아요. 서양식 언어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천부인권을 갖고 있는 평등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박명수는 박명수고, 최영 선생님은 최영 선생님이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가장 보편적 그런 인격으로서는 다 동일하지만 나는 나대로의 어떤 주체적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운적일, 도적동, 이적비는 보편성을 다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고유성, 독자성, 독창성,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적비를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히어애들 나온다. 히어애들 나오고. 그건 수훈 선생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야 임마, 제자들한테 내가 동쪽에서 태어나서, 동쪽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동쪽에서 이 도를 받아가지고 동쪽에서 이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왜 서학이라고 해야 돼? 동학이라고 해야지. 그거는 이제 주체성이고 특수성이고 고유성이고 우리만의 독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고등 종교가 또는 이렇게 가보년에 250만, 350만 명을 포함을 해갖고 거대한 변혁운동, 혁명운동을 일으켰다면 그것을 지탱하고 그것을 끌어모았던 어떤 뭔가 사상적 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학이 그렇게 폐쇄적이었던 사상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동학은 서쪽으로 활짝 열린 동이다. 이 동학을 이제 생활운동, 생명운동, 생태운동 이런 쪽으로 한살림운동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시키는데 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당 장일순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한 살아계실 때 94년에 돌아가시는데 아마 80년대 중후반부터 동학 이야기, 해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천주님, 신부님 한 분이 찾아가서 항의를 했답니다. 특히 그 한살림 선언에 보면 동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동학 사상이 바탕에 깔려있거든요. 아니, 지금 한살림이 무슨 동학을 하자는 것입니까? 왜 지금 동학이라는 특정 종교를 옹호하고 막 그럽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한 모양이에요. 천주교 신부님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때 그분의 무당 장일순 성품이 사람을 모시기가 아주 그야말로 해월 선생님처럼 하느님 모시듯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신부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을 내는 말씀이 나오더라. 자네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동학의 선배들만큼 이 나라, 이 민족, 이 결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 나라, 이 역사에서 누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글로벌 시대인데 동학이면 어떻고 서학이면 어떻고, 아니 사람을 살리고
문명을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내고 하면은 뭐든지 다 인정하고 긍정하고 함께 가야지. 무슨 지금 딴소리 하고 있냐고 그렇게 엄청나게 혼을 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 가나 속에 우주라는 책 속에. 동학은 결코 타 사상, 타 종교를 배척하거나 대립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좀 기억을 우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집에 좀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공부하면서 영감을 많이 받은 책들, 자료들을 이렇게 좀 사진으로 실어놨습니다. 오쪽에 보면 동학 성립과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80년대 나온 책이 오른쪽에 동학 성립과 이야기고 다시 이제 새롭게 편집을 해서 나온 게 동학 성립과 이야기입니다. 모시는 사람들 이건 지금 자유롭게 보호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동학 사상, 동학 농민혁명을 뭐랄까 이렇게 열려 있는 관점에 서면서도 한국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했던 우리가 전범을 삼고 모범을 삼고 교재로 삼아야 할 그런 책을 쓰신 분들이 사실 몇 분이 안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90살 되셔가지고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조동일 교수인데, 조동일 교수님이신데, 조동일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 가시기 전에 저희들을 한국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또 그런 인연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경주 일대를 직접 답사를 하셔가지고 그때가 1977년 8년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일대 그때까지 특히 용담 수은 선생님이 탄생하셔서 구도하시고 깨달으셨던 그 일대의 민중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셔갖고 지금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문헌들과 이렇게 대조를 해가지고 특히 경주채식 최재우 선생님 집안을 둘러싼 어른들이 남긴 문집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버지 근암공 최옥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이 이제 아버지하고 한 8촌쯤 되는 외화공 최립이라는 분이고 그 전에 이제 병자호란 때 활약했던 7대조 최진립, 정무공 최진립 이런 분들, 그래서 그 집안 내력의 이런 자료들까지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쓰신 책인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아주 정확한 전국을 찌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동학혁명설을 주장하는 뭐랄까 좀 선두 주자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 전까지는 동학은 그냥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외피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종교적 외피설이라고 해요. 그냥 정봉준 장군이 수단으로서 동학을 이용한 거다. 사상과 조직을. 여기 종교적 외피설이에요. 그 종교적 외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독일 농민전쟁 칼 마르크스의 막스 레닌주의적. 종교는 뭐예요? 상부구조니까 하부구조가 더 중요하고 이런 쪽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북쪽의 연구자들과 제일동포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걸 전면적으로 깨고 나온 책입니다. 그게 아니다. 동학사상 자체에 이미 혁명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조동일 선생님 책이. 저는 그런 쪽입니다.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번 했던 동학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쉬우면서도 재밌는 책이니까 한번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박맹수가 번역한 동경대전이 있네요. 이제 요 대목이 오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박맹수가 쓴 동경대전하고 도올 선생님이 쓴 동경대전하고 게임이 안 되죠? 좀 남을 까는 얘기를 좀 해야 재미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좀 도올 선생님한테 전화는 안 드렸지만 좀 깔랍니다. 일부러 제가
도울 선생 쓰신 동경대지를 가져왔어요. 2권짜리 있는데 한 권만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에 도울 선생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박맹수한테 고맙다라고 해서 보내준 책이에요. 이거 가봅니다. 이건 아마 매덕 갈 겁니다. 앞으로 잘 보존하랍니다.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박맹수가 없었으면 이 책은 못 나왔다. 제가 적어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박맹수 불능학 차석 사사석 박맹수가 없었더라면 이 책은 명이 쓸 수가 없었다. 이런 책인데 그렇게 해놓고 이 양반이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이제 뭐라고 해놨냐. 고발 좀 할게요. 내가 동학에 관한 사료를 수집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원광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박맹수 박사인데 그는 동학연구에 있어서 나의 제자임을 자처한다. 제가 자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박맹수 총장과 같은 훌륭한 제자를 둔 것을 나의 삶의 기쁨으로 여긴다.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사인해서 보내주셔서 독서회를 만들어서 1년간 조성한 박사라는 이름을 공부를 해서 검토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치 책이에요. 엄청나게 사기를 많이 쳤어요.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은 사기치는 거예요. 학설이라는 게 뭐예요? 학설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박맹수 학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박맹수가 보는 세계관, 박맹수가 보는 인간관, 그걸로 서론결론 본론 내는 것이 그게 이제 학설이래. 그게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 또 다른 차원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문은 고등사기학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등사기꾼 도울 김용호. 자 이제 그럼 왜 사기를 쳤냐? 요 첫 번이 수훈 최재우 선생의 전기를 담은 대선생 사격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게 자기가 볼 때는 그것이 오리지널이고 박맹수가 봤던 최선생 도원비서는 그 뒷작품이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제가 대선생 사적은 최선생 문집 도원기사라고 한 것을 앞부분만 전기 부분만 복사한 것이고 오리지널은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가 오리지널이다라고 이미 제가 80년대 중반에 원광대에서 나온 한국종교라는 데다 발표를 했는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대선생 사적이라고 하는 게 오리지널이고 그래서 그 오리지널을 중심으로 지금 풀어놓은 책이에요. 동경대적 풀기 전에 수훈 선생의 전기 대전생 산색을 풀이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건 저만의 견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분석을 했어요. 최선생 문집이라고 하는 것이 1879년에 씌어지는데 태선생 문집 도원기서는 수훈 선생에 대한 전기 부분과 그 뒤에 해월 선생님의 활동 부분이 한 10년 더 포함돼요. 1879년까지니까.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전기 부분만 따로 낸 필사본들이 있어요. 대선생 사적이라는 것도 있고 수훈행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전국을 대조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대선생 사적에.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가 오리지널인데 그래서 이 책은 종래 박맹수를 중심으로 하는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가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을 도골 선생이 대선생 사적이라고 하는 전기 부분이 더 오리지널이라고 사기친 책이에요. 근데 전부 글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7만 질이 팔렸대요. 7만 질이.
그럼 이제 왜 대선생 사적이 오리지널이 아니고 최 선생님 도원기서가 오리지널이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했냐면, 일단 최 선생님이 도원기서에 나오는 내용에 쓰신 주인공이 강시원이라는 분이에요. 해월 선생의 오른팔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학이 창조된 경주에서부터 쭉 동학이 발전해가는 통로를 전부 답사했어요. 그건 도 선생은 못했죠. 예를 들면 동학은 1860년에 경주에서 생겨가지고 처음 64년 돌아가기 전까지는 경주 중심으로 포교가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해월이라는 분이 이제 가담하는데, 이분은 북쪽에 살아요. 경주 북쪽에 살아. 저쪽 포항, 영해, 영덕 이런 쪽으로. 그래서 북쪽 지방의 책임자라고 해서 북도주인 주인으로 임명이 돼요. 해월 선생님의 수훈 선생한테 받은 공식 직함이 북도중 주인이요. 그럼 경주 북쪽 지방, 경주 이북 지방의 포교 책임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수훈 선생이 이제 64년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경주 중심이 초토화가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경주 북쪽으로 가요. 그래서 해월 선생님이 이제 65년 이후부터 특히 영양 리버사이드라는 데서 근거지를 해가지고 한 7, 8년 동안 조직을 복원을 합니다. 64년 이후에 동학의 주무대는 경주 북부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필제라고 하는, 또 뭐랄까, 과격파라고 해야 될까, 혁신파라고 해야 될까, 이건 있어요. 이제 수훈 선생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은 동학은 백성들을 해치고 나라를 흔들게 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사상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럼 주장하고 경우는 사람은 강상의 질서가 있는 건데, 신분차별이 있는 건데, 그걸 뒤집어 놓으니까 왕조 측이나 신분제를 고집하는 양반 유생들 볼 때는 이거 뭐예요? 사도죠. 거기에다가 천주란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시천주조하죠. 시천주와 천주가 들어가니까 이건 서학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탄압을 해서 결국은 희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훈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도 이게 사도라든지 백성들을 현혹하는 사상이 아닌 오히려 더 위대한 사상인데 반대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제자들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었대요? 우리 스승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실 거다. 이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된다. 그 분위기를 가장 뭐랄까 이렇게 잘 포착한 사람이 이필제라고 하는 자 행동파예요. 이필제는 이제 홍주 이쪽 출신에다가 진주에 가서도 변호운동을 한번 일으켜 전국을 또 돌아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뭐랄까 김남주 시인 비슷해요. 저기 서울로 가서 하여튼 그 조선왕조의 어떤 이 부분을 뒤집어 엎고 결국 중원까지도 중국까지도 정벌해서 어떤 제국을 꿈꾸는 뭐 망상주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그 시기에 나올 수 있는 선구적인 어떤 혁명가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죠. 이제 이필제가 살아남은 수훈선의 제자들 사이에 가득 차있는 스승의 신호를 내걸고 해월 선생이 복원했던 조직을 총동원해갖고 이제 일으킵니다. 1871년에 영예 교조 신호운동 쫄딱 망하죠. 지금까지는 해월 선생도 가담 안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담했습니다. 양아들도 죽었습니다. 첫 부인 행복을 됩니다. 해월 선생이 절대 비행동파 무슨 신중주의자 아니에요. 대단한 저기가 있어요. 이필제 그 신혼들도 저거 차계로 나옵니다. 차계. 나중에 이제 우리 막 그 남북쪽 해월과 전봉주 구분해서 이 저쪽은 뭐 비행동파고 쪽은 행동파고 저기는 그 가담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는데 전혀 아니에요. 해월 선생님 그때 적극적으로 가담했죠. 그래서 이제 60년대 후반은 경상도 북부 이필제의 어떤 거사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니까 더 이상 경상도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거의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죠. 그때 강원도로 해월 선생님이 피신합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동학이 살아난 땅, 동학을 살려낸 땅, 강원도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은 동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강원도가 동학을 살려낸 땅, 살아난 땅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감자바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제가 웃으면서 너네 감자바위들아, 도대체 동학을 살려낸 땅이 어딘지 아냐? 아주 치사해요. 전 1992년인가 춘주문화라는 춘천문화원 10주기 그 창립기념호에다가 강원도 지방에 이제 동학 비밀 포교지 연구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강원도를 뒤집어 놨어요. 이놈 새끼들이 박명수 연구를 하나도 인용 안 하고 그거 100개다가 자기 이름으로 다 하고 있어 지금. 아주 나빠요.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70년대 강원도의 산골로 숨어들어서 해월 선생이 이제 흩어진 조직을 다시 만듭니다. 다시 개접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사실은 경전을 만들 수 있는 토대도 만들고, 그리고 요 부분 중요합니다. 해월 선생의 수제자 중에 49일 수련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있죠. 누구겠어요? 전봉준 장군.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도보스님 모시고 이제 생명평화 순례를 할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봉준 장군하고 같이 결사대로 죽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박 선생 몇 명 정도 파악을 해봤냐? 제가 아무리 봐도 4,000명밖에 안 됐다. 그랬더니 시험 웃으면서 10,000명이고 40,000명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손화중, 손천미, 서장호, 특히 서장호는 이제 전봉준의 스승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가장 사실은 전봉준의 어떤 노선과 비슷한 수훈의 해월의 오른팔이 서장호 선생, 그것도 이제 49일 수련을 했죠. 하여튼 70년대에 이제 동학을 살려냅니다. 조직을 만들고 수련을 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순회 포교를 하고 경전을 만들고 기반을 만들고. 강원도가 없었으면 동학은 못 살아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천혜의 산악지대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이 동학이 어디로 이제 나옵니까? 평야지대로 진출하기 시작. 제일 먼저 충청도 북서부에서부터 충청남도. 그래가지고 83년, 84년쯤 되면 이미 저쪽에 서산, 당진, 태안 이런 데까지 동학이 거죠. 전라도 경우는 84년에 해월 선생이 익산 사자함에 오십니다. 그 사자함에서 이제 어디로 뻗어나가냐면 전주, 삼례, 부안, 김제, 고창 이렇게까지. 80년대 아마 85년, 6년, 7년 그 무렵쯤 되면 이 전라북도와 가까운 저쪽 영광 또는 이쪽에 장성, 저쪽 담양 이런 쪽에도 80년대 중반쯤에는 동학의 종자가 이제 뿌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90년대에 이제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경상도, 70년대 강원도, 80년대 충청도, 90년대 전라도 이렇게 전체를 봐야 동학혁명이 뭐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답사를 다녀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이제 쭉 답사를 해서 최 선생 문집 도훈기서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해요. 그 앞부분만 띄어낸 것이 이제 대선생 사적인데 이 도훈 선생은 그걸 지금 자꾸 원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딴 생각을 해요. 아이씨 나도 하버드 대학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네, 가방 페이지가 좀 짧아가지고. 그러나 저만의 견해가 아니라 같이 이제 검토했던 동학 연구자들의 모든 결론이 도훈 선생을 잘못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제 2권이 동경대전에 관한 이제 해석인데 그 2권 해석을 하기 전에 이 1권에다가 동경대전의 초판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었어요. 이 초판본.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온 이 원본들을 이제 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초판본이 아닙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뒤에 보통 이제 이 책을 간행하면 뒤에 서문이 됐든지 또는 뭐 발문이라고 하죠. 결론 이제 뭐 편지 후기 같은 걸 이제 한문으로 발문이라고 하죠. 그 발문과 간기라고 해서
몇 년도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도울 선생이 주장하는 초판본에는 간기가 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간기가 없는 이유를 저는 나름대로 확인했어요. 보면은 80년대에 동학이 막 충청도 일대 널리 퍼져갈 때에 적과 포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깁니다. 그러면서 경전이 갖는 어떤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지도부에서 내는 공식 간행 말고 사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익숙한 저으로 해적판 동경대전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80년대 중반부터 그걸 해월 선생이 금지하는 통문이 남아있어요. 간기가 없다는 얘기는 해적판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두 번, 그래서 이제 초판본이 아니다. 세 번째, 이 당신이 이제 초판본이라고 해놓고 이걸 공변 뒤로 여기저기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학술대회가 열리면서 보니까 초판본이라고 하는 것이 한 7, 8개가 확인이 돼요. 그런데 동학의 역사에서는 100권 정도 간행했다고 나와요. 강원도 인제에서. 강원도 인제에서 100권 발행했다고 하는 것이 현재 남아가지고 7, 8개가 확인되고 있어요. 저는 거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어떤 동경대전이 제일 많이 간행되냐면 이제 저의 학설입니다. 1883년 음력 2월, 그것이 이제 개미년인데 개미년 중춘판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놓고 보면 도울 선생이 주장하는 대선사적인 오리지널이다 하는 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동경대전 초판이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 오히려 1883년 개미 중춘이라고 하는 간기가 확실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동경대전에 이제 정보로 봐야 된다. 이런 쪽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잘못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메모해 놓은 거 있습니다만 일단 너무 또 까면은 죄송하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 동경대전을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사상 없는 혁명이 있습니까? 혁명에 이념이 없는 혁명이 있습니까? 사상이 없고 이념이 없는 건 혁명이 아니죠.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우리가 지금 할 때 동학농민혁명의 혁명 사상, 혁명 이념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을까요? 전봉준 장군이 이제 죽창을 들고 4,000명의 농민들과 같이 이제 조선왕조 전체의 폐정을 계획하기 위해서 1894년 3월 21일 날 고창에 있는 무장현 동치면에 구신의 마을에서 봉기를 합니다. 그 전날 무장포고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이 무장포고문은 전국적으로 전파됐다고 하는 게 서울에 있는 뮤텔 주교도 입수를 했고, 저 강원도 예천에서도 그 문서가 나오고, 또 저 부산에서도 나오고 고군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무장포고문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진 포고문이에요. 거기에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이 의거는 전봉일 장군의 그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이제 견해입니다. 우리의 이 의거의 핵심은 보국안민이다. 잘못된 나라, 그릇된 나라를 바로잡아서 그릇된 나라, 그릇된 그 공동체 속에서 생업, 생명, 생활이 흔들리는 백성들을 편안히 하는 거다. 보국안민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요. 무장포고문의 핵심적 혁명의 메시지는 보국안민이에요. 그 보국안민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동경대전 포도문에서 와요. 내가 이 동학을 만든 것은, 이 동학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민중들한테 가르치는 이유는 보국안민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썼습니다. 수훈 선생님. 수훈의 포도문의 보국안민이 전봉준 장군이 혁명을 이렇게 무장포고문 그대로 일관돼서 나와요. 아니
여기서 동학혁명의 이념을 찾지 않고 어디서 찾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동학사상 자체가 바로 혁명 이념으로 승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동안에 사회경제사학, 막스 레닌주의적인 관점, 상부구조 어떤 이념, 철학 이런 것보다는 하부구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어떤 모순 이런 것에 집중해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동학을 해석했던 쪽에서 뭐라고까지 80년대 얘기를 했냐면 전봉준은 저주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자가 신봉용 교수님이에요. 저주가 아니다 그랬어요. 전봉구 공초에 확인돼 보면 너는 접주냐? 접주다. 접주는 동학 신자, 동학 도인 외에는 붙일 수 없는 용어거든요. 접주다. 그럼 누가 임명했냐? 최법헌이 임명했습니다. 최법헌은 해골 선생님의 별칭이죠. 너는 동학을 어떻게 생각했냐? 호코했습니다.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왜 호코했냐? 동학은 수신경천하는 도학이고 보고감민하는 도학이기 때문에 호코했습니다. 또 보고감민이 나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이념은 수훈 선생의 포동문에서 나오는 보고감민 그걸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는 따로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혁명 이념으로서 사상으로서 동학 이걸 이제 우리가 그다음 봐야 되고 보통 이제 동학을 그냥 이용한 수단으로 봤다고 하는 학자들마저도 이것만은 인정합니다. 농민군의 전투 조직은 동학 종교 조직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전포 조직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학은 조직적 동학농민혁명의 조직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포 조직.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적주 이상 100% 동학 지도자들입니다. 적주 대적주. 그러니까 조직으로서의 동학이 혁명 조직으로 그대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 없는 혁명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남주 평전을 읽어보면 가장 이제 극적인 대목이 난민전이잖아요. 난민전. 저도 잘 몰랐다가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난민전의 하부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민투로예요. 유학단에. 그래서 민투가 이제 정치, 경제, 학생운동, 종교 외곽 조직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쫙 준비를 합니까? 이재문 선생님 또는 그 난민전 핵심 간부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준비 없는 혁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동학농민혁명은 몇 년간 준비했을까요? 34년간 준비했죠. 해골 선생님이 동학 입전 이루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복원하고 250군데를 숨어 다니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혁명의 이념이 바탕이 될 동학 경제를 가능해서 널리 보급하고 33년간 4년간의 준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결정적 시기가 그 다음이었죠. 준비를 했다. 그 준비를 해서 어떻게 처음에 이 혁명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합법 투쟁을 하죠. 전봉군 장군도 처음에는 합법 투쟁합니다. 고부군수한테 그 당시에 법적으로 허용됐던 등장이나 등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호소하는 그 제도에서 등소, 등장하잖아요. 합법운동, 동학혁명 전에 2년간 합법운동을 합니다. 그게 교조신혼운동. 이 교조신혼운동이 또 엄청난 역할이에요. 그 중에 교조신혼운동의 최대의 저는 분수령이 1893년 3월부터 4월까지 쓰던 보훈집회입니다. 보훈집회 당시에 전국적으로 어디까지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다 몰려듭니다. 보훈으로. 이게 우리 남도 땅에 어디까지 영향을 줬나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저 진도, 완도,
강진, 해남, 장흥, 보성, 순천, 광양 여기서까지도 수십 명씩 어제 무안에서 제가 동학강의 왔는데 거기서도 수십 명이 몰려갑니다. 보험까지. 저기 광양에서 보험까지 한번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을 가서 싸웁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최소 3만 명에서 8만 명이 보훈에서 결집했답니다. 그러면 이 3만 명에서 8만 명이 보훈을 왔다 갔다 할 때 잠은 누가 재워주고 먹을 건 누가 대주고 그 통제는 누가 하고 했을까요? 그것들이 동학 조직을 빼놓고 그걸 가능했던 어떤 기반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 운동이 그냥 굶고 잠도 안 자고 합니까?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쌀 때 싸야 되고 입을 건 입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이제 옛날에 강만길 선생님 앞에서 토론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한번 혼났어요. 박 선생 역사 한번 꼴렇게 봐라. 전형적으로 사회 경제사적 관점으로 보셨거든요. 제가 그때 그 보건 집회가 가능했던 거는 해월 선생님이 그 백리 안에 수십 개의 비밀 포교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했더니 동학 역할 별로 인정 안 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80년대 후반대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 토론했대. 제가 그렇게 겁대가리 없이 막 대들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다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동학을 이해하려면 사상으로서의 동학, 조직으로서 동학, 운동으로서 동학,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죠. 이제 이 혁명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혁명이 이제 94년 1월 고부 봉기부터 이제 고부에서는 지역적 단위로만 봉기하고 거기서 60일 정도 항쟁하다가 힘이 딸리니까 이제 왜 고부에서 전봉준 장군은 적주였어요. 적주는 많아야 500~600명 자기 세력 이것 갖고 버티다가 전라감사 탄압받고 이제 어디로 피시냐면 손아중 포로 갑니다. 무장. 손아중은 4,000명 정도의 거느리고 있었어요. 붕세와 같은 조직. 그때 이제 그 고창 무장 성송면 괴칠이라는 데가 손아중 포에 도소가 있었는데 92년 3년 무렵에 이제 답사를 갔더니 두 분의 노인들한테 들어봤더니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봉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손아중 대적주 경우는 이 4,000명의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게 대단한 거죠. 그 경론 끝에 손아중 대적주가 근 10여 년 동안 자기가 일본은 4,000명의 조직을 그대로 전봉준한테 맡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썼어요. 전봉준을 기르려면은 반드시 그의 영원한 동지 손아중을 함께 기려야 됩니다. 그대로 4,000명의 조직을 다 줍니다. 대적주가 적주한테 모든 걸 정권을 맡깁니다. 그만큼 전봉준이 탁월했겠죠. 근데 하여튼 일주일에서 열 정도 경론이 있었다는 게 그 괴칠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조직 이걸 가지고 이제 전봉준 장군이 봉기를 하죠. 4,000명의 조직. 요게 이제 1차 봉기, 2차 봉기, 공동체까지 최고의 핵심 정예 부대입니다. 이 4,000명이라고 하는 부대가. 그걸 손아중 장군이 만드는 그 대적주가 만든 조직을. 그래서 이제 3월 봉기를 해서 황토현에서 승리하고 장성 황룡천에서 승리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전주성까지 점령하죠. 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이 1차 봉기는 근데 이제 지금 기념하는 사람들이 엉터리예요. 1차 봉기보다 더 중요한 게 2차 봉기거든요. 외세를 배제해야 외세를 물리쳐야 진정한 자주 국가가 만들어진 건데 그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서 사실은 좌절이 되고 좌절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치르잖아요. 2차 봉기가.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은 성공한 혁명이다 볼 수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좌절된 혁명, 미완으로 남은 혁명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념일도 저는 틀렸다고 봐요. 황토현 전성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2개를 해야 된다고 해요. 진짜 하려면 제대로 그 의미로 우리가 새기고 새겨려면 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삶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완성의 혁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황토연 5월 11일 전승일의 기념일을 해서 안 된다. 그럼 네 견해는 뭐냐? 처음부터 주장했어요. 저는 그 논쟁할 때. 그래서 전라북도가 저를 싫어해요. 황토연 그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해도 너네가 인정 싫어해도 난 양심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우금치 폐전일로 해야 된다. 우금치에서 최근 학설이 8만 명, 아니 10만 명이 결집해서 22일간 항쟁했다. 일본군 작전 계획에 의하면 하루에 끝내버릴 그 공주 전투를 22일간 10만 명, 그 10만 명도 남북전이 다 그 정선원 박사 연구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몇 명이나 희생됐을까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하여튼 이제 2차 공격에서 우금치에서 그렇게 대결죠. 그리고 그 살아남은 마지막 동학 농민군들, 그들이 이제 갑오년 12월부터 이듬해 을미년 1월까지 살아가는 땅, 그건 남도 땅이죠. 왜 그렇게 되냐? 요거는 이제 일본군이 남긴, 일본 외무성, 일본 방위성이 남긴 문서를 분석해 보니까 그들이 조선 출병을 하면서 가졌던 작전 계획이 있어요. 동학농민군의 일부라도 북으로 진출해서 러시아 국경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국제 문제가 되니까 절대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을 전라도 서남해 연안으로 바다 끝까지 내몰아가지고 정원 살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갑오년의 일본 출병의 작전 계획이었어요. 그 신화를 위해서 동학농민군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세길로 내려온 일본군에서 어디로 호위가 됩니까? 전라도 서남해 연안, 이쪽 영광, 무안, 목포, 해남, 강진, 장흥, 여수, 광양 이런 쪽으로, 특히 이제 장흥, 해남, 강진, 진도 여기로 다 내몰리죠. 그래서 갑오 동학농민혁명 때 최대의 희생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전라북도가 아니에요. 전라남도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북도가 중심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많은 희생을 치고 가장 위대한 피대를 했던 땅이 남도 땅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기억해야 되고 계승해야 된다고 해서 2년 전에 나주에 사제비를 이제 만들게 됐죠. 자료지침 마지막에 소개된 사제비가 그겁니다. 한일 공동연구의 성과.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와서 보니까 선조들이 너무나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가지고, 그리고 민관 차원을 하긴 하지만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민간 차원을 하긴 하지만 최초로 공식적으로 사죄라는 말이 들어가는 비입니다. 그게 지금 나주에 세웠어요. 근데 참 역사의 그 부름이랄까, 마침 그 시기에 제가 총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권력도 좀 잡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총장이 그 기념비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임도 욕심을 부리는데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나주의 비를 세운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오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의 희생지가 공주도 아니고 전라북도도 아니고 정읍도 아니고 우리 남도 땅이었고, 그 남도 중에서도 일본 측의 공식 기록에 제일 많이 희생자로 나왔고 680명.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주 전라남도 동학을 새롭게 바라보는 하나의 이제 살아있는 증거로서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어요. 일찍이 김지아 시인이, 이분도 역시 집안이 동학 집안이더라고요. 85년에 이제 남녀땅 뱃노래라는 이제 동학에 관한 김지아식 해석을 담은 이제 책을 쓰셨는데, 저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동학 사상과 동학 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조동일의 동학성과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돼야 된다고 봐요. 또 신동엽 시인의 금강도, 김남주 시인의 사랑의 무리도, 편견도 동학 사상, 동학 문명 공부에 저는 굉장히 필요한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김지아 시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동학에 대해서. 동학은 원래 영성 공동체로 출발했다. 그리고 생활 공동체로 발전했으면 탄압과 수탈과 제국주의 침략을 받으면서 저항과 혁명의 공동체로 발전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었습니다. 동학, 영성 공동체, 생활 공동체, 혁명의 공동체. 우리는 혁명의 공동체로서의 동학에서 생활 공동체와 영성 공동체의 동학을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무상자입니다. 우리 참 갓난했던, 고단했던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가들을 돕는 민가협이 있었죠. 민가협의 원조가 동학도인들이었어요. 동학에 가담해가지고 쫓기는 분들이 있으면 뭘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냐면 금주단면, 의육주초를 그 많은 그걸 통해서 모아가지고, 그 가장 극적인 사례가 서장옥은 3번 잡히거든요. 서장옥 2번 잡힐 때 해월 선생이 그 금을 모아갖고 빼냅니다. 극적인 사례죠. 근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편의장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하면 순회하는 최고 동학 지도 책임자라고 봐지는데, 그 편의장의 역할 중 한 5가지가 있어요. 사고가 나는 적을 수습하는 역할이 편의장의 역할인데 5가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공식 기록에. 지난번에 울산 화력 사고 났을 때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지나서 나타나잖아요. 동서화력 사장이. 적어도 그 엄청난 사고가 났으면 사장이 먼저 현장에 나타나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해요. 리더는. 편의장이 그거예요. 사고 나면 제일 먼저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주차. 이제 당사자, 가해자, 피해자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것을 다 두루두루 골고루 그냥 주차. 현장에 가는 걸 순회이라고 그러고, 둘째를 주차이라고. 그 다음 3번째가 안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전. 요즘 뭐라 보니까 심리치료, 트라우마 치료, 가해자였던 피해자들. 제 큰딸이 세월호 조사관을 한 적이 있어요. 4.16 때. 그 세월호 조사관 때 누구를 담당했냐면 빤스 먹고 도망친 선장 담당 조사관을 했어요. 순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제 이준석이. 큰딸이 그 담당을 해서 한 번씩 순천 다녀가면 익산에 집에 이제 들렸다 올라가요. 한번 물어봤어요. 큰애한테. 야, 선장 가서 인터뷰를 하고 뭔 생각을 하냐 했더니, 아빠, 선장 너무 비우지 마세요. 왜? 그때 아직 안기부 얘기 안 나왔을 때입니다. 강정 해군 기지 건설에 철근 때문에 배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강정 해군 기지에 몰래 그 감당할 그 이상으로 철근을 싣고 가다가, 그래갖고 하여튼 그 나중에 보면 뭐 안기부 국정원 이런 많은 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치환이 되는 거죠. 이준석의 그 비호가 행복 때문에 그냥 비난받아야 마땅한 거지만 그 근본적인 요인은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안접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제가 또 딴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총장으로 있을 때 5.18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수부대 출신 장교들.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프로그램을 좀 하는데, 공강대 마음인문학연구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장군 출신도 몇 사람 오고 일반 병사도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때 왕명도 소장이 저를 부르더라고. 총장님들 좀 아시겠으면 좋겠다. 왜? 그때 총장님이 계엄군 하셨잖아요. 계엄군들 출신이니까 얘기가 통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한 3박 4일 그러니까 가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저부터 고백을 했죠. 나도 사실은 가해자였다. 그래도 그때 막 이제 몇 사람이 막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자기가 광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고백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해자에게도 이건 치료가 필요하다.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근데 동학은 이미 했다는 안전. 양쪽을 다 그걸 편의점에 가서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처방이라는 게 효유정제. 알아듣게 타위를. 그리고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시벌.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시벌. 베풀시 벌. 벌을 베푸는 게. 이 벌 베푸는 게 기가 막혀요. 굉장히 동학적이에요. 어떻게 봤더니 쌍벌죄예요. 그러니까 동학에 인도했던 선배, 스승도 같이 와서 벌을 받아요. 이제 요즘으로 하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일으키면 아버지나 어머니도 같이 벌을 다 혼나는 거랑 똑같아요. 쌍벌죄요. 어떻게 벌을 주고 봤더니 해원 선생님들은 벌로 올려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지역에는 접이 있고, 접이 이제 여러 개 된 게 포가 있는 데가 이제 도수가 있고, 그 도수 전체를 총괄하는 게 이제 대도수, 또 다른 말로 법소. 그런데 법소로 이 양쪽 스승 또는 선배를 불러다가 빡센 교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지는 49일. 세상에 벌을 이렇게 벌을 주는 것, 그게 동학에서 준 벌이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였겠어요? 그 당시에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조직론 그러면 뭐 서양법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그런 이런 것들이 동학에는 그러니까 동학 사상이나 동학 운동, 동학 혁명에는 5천년 우리 선조들이 전승 지혜로서 이렇게 삶의 지혜로서 전승했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죠. 가장 한국적인 것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영성공동체, 생활공동체, 혁명공동체 우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세계까지로 나아가려고 할 때 꼭 혁명공동체만 생각하지 말고 영성공동체 그리고 생활공동체를 그리고 이제 그 영성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절대자와 만난 하나님의 계시나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거듭나는 걸 의미하겠죠. 거듭이 나야 이제 어제 제가 화순에 가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세종 선생님 기리는 학술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개벽사상과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잘은 모르고 그냥 개벽의 성자 이세종 선생님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왔는데 이제 10살이나 어린 처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던 동네에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해서 지금 화순 도암 등광리 그때 그 이제 근데 이 어른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쪽으로 빠지니까 독수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나 부정을 저질러요. 근데 그 부인을 끝까지 다 용서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문재임이라는 부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성화가 된 성스러운 사람을 재탄생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3번이나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근데 저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어디서 가능하냐? 그거는 이제 이 작은 나를 뛰어넘어서 큰 나하고 합일되는 어떤 체험,
그것을 향한 끊임없는 자기 수련, 자기 노력.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혁명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진정한 혁명은 끊임없는 자기 단련과 자기 수련과 자기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진정한 혁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봉준 장군도 사실은 그 끊임없는 저는 수련을 했다고 봐요. 김남주 시인의 편견에 나옵니다. 72년에 호텔을 찾아갔더니 그때 94세 된 할머니가 정봉준 장군이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증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 등등도. 1931년 2년에 일본인이 가서 또 김남주 시인처럼 답사를 합니다. 정봉준 장군이 동네의 애경사를 다 챙겼다. 이 어른이 이제 지식도 좀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민간 처방 이런 데도 밝았는가. 그럼 그 당시는 의료 희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다 처방전 써줘가지고 어디 가서 약초 어디 나무 해가지고 하고. 그 먼저 결혼한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설과 추석 때는 꼭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성묘를 가고. 그리고 그때는 문명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민초들이 뭘 억울을 호소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맨날 어디로 가냐? 정봉준 장군 서당으로 찾아가죠. 그러니까 동학혁명 일어나기 전에도 정봉준 장군의 중요한 일이 억울한 민초들을 진정해서 우리 어렸을 때 글을 모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옆집 동네에서 보면 이제 야 명수야 나 모르니까 이 편지 우리 아들한테 왔는데 읽어주라 그런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동학혁명 제대로 내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민중들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삶을 사셨다. 저는 그게 제가 동학을 확고했습니다. 수심경천하고 보고감 있는 동학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했던 거라고 저는 멀지 않다고. 저기에는 나옵니다. 나는 동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동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걸 동학을 믿지 않았다. 동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동학을 실천하고 동학을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정봉준 장군.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를 뛰어넘은 더 큰 나와 합일된 그걸 향한 끊임없는 어떤 기원과 열망과 소원이 정봉준 장군의 마음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에 110주년 기념 인터뷰 때 연합뉴스 기자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110주년인데 정봉준 장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만나본 남자들 가운데, 역사 속에서 만난 남자들 가운데 정봉준 장군만큼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남자는 처음 봤다. 아, 그랬더니 연합뉴스가 팍 대문자로 써가지고 그 2014년에 여러 신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남자, 상남자가 정봉준 장군입니다. 그 상남자는 어디서 오냐? 자기를 뛰어넘는 더 큰 나와 만났을 때. 저는 정봉준 장군은 동학을 통해서 그 길을 실현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그냥 두서없이 김남주 홀에 와서 김남주 시인께 욕된 말씀을 드린 건 아닌지, 그러나 마음속으로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 김남주 시인이 꿈꿨던 우리 남도의 어떤 그 땅에 묻힌 이 민초들의 이 한을 더 큰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동학을 재발견하고 동학을 다시 공부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학을 다시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염원하고 저도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